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네. 유튜브가 그렇게 핫하다고 장윤선 기자님이 진행을 하는. 아, 그래요? 취재 편의점? 취재 편의점.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자연스럽게 유도를 했잖아. 이 정도면은 여기 원고에도 없는 거를 내가 지금 자연스럽게 유도를 했다고. 야, 객들이 둘이 앉아가지고 진짜 남의 집에서. 그러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예. 네, 뭐 그 김준일 기자님도 나와주시고요, 대표님도 나와주시고요. 예.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예. 그러나 많이 어렵다 아직은. 예. 단독 보도가 거기서 막 쏟아지더라고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쏟아지는 우리 기자들끼리 팩트는 정확하게 쏟아지는 건 아니고 가끔. 예, 네, 가끔. 예. 근데 예. 어찌됐든 현역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주셔가지고 뉴스가 좀 맞는 편이긴 합니다. 예. 네. 어쨌든 취재 편의점 잘 되길 바라고 저도 크리스마스 날 오라고 네. 그래가지고 아니 다 쉬는 날 아니 평일에 불러야지 왜 크리스마스 날 야 아무도 안 나오니까 날 불러? 뭐 이렇게 제가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크리스마스에 장윤선의 크리스마스에 9시에 그것도 아침 9시에.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이제 뭐 다음 주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여야 반응 좀 어떤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그 취재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예. 국민의힘 반응이 너무 의아하기도 하고 역시 국민의힘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이런 대목들이 있는데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사실상 내일부터 한동훈이다. 아 우리가 한동훈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가 떴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안녕이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아니 예,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 전임 지도부 관계자가 벌써 전임이 됐네요. 사심이 예.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앙심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니, 뭐 2년이 안 됐는데 무슨 레임덕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벌써 한동훈 장관 잘 아시는 것처럼 차기 그 대선 후보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1위 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후보가 비대위원장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와서 떡 앉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좌고우면 없이 한동훈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어제 오늘이죠. 오늘 열린 의총에서 윤재욱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언론에는 알리지는 않았는데 당원들 의견도 좀 물어봤다. 그랬더니 실제 한동훈 말고 대안이 없더라. 예. 우리는 한동훈으로 가야 된다. 반대하시는 거 좀 알고 있지만 방법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오늘 의총에 의원들이 많이 오질 않았대요. 예. 그리고 대체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수긍하고 넘어가는 분위기다. 근데 이 가운데 또 용기를 가진 한 분이 또 저요 하고 발언을 했으니 그게 바로 하태경 의원인데. 하태경 의원님. 예, 내가 반대는 더 이상 안 하겠다. 예. 반대는 안 한다. 예. 근데 내년 총선 진짜 어렵다 국민의힘. 제발 좀 도와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부터는 26일이죠. 26일 의결하면 그 즉시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통상의 범위에서는 비대위원장하고 비대위원들 한 대여섯 명 같이 올려서 그 인준을 받는 그런 예. 절차를 하는데 이번엔 독특하게 위원장만 하고 비대위원들을 1월 초중순경에 초겠지. 1월 첫 주. 이때 이제 한동훈 위원장 뜻을 포함해서 결정을 한다고 해요. 따로 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비대위원들은 따로 선임한다. 그러니까 예. 누가 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검사가 오진 않겠죠? 모르죠. 모르는데 중요한 건 지금 있는 지도부는 다 날아가는 거다. 지금 있는 사람은 다 날린다고요? 그렇죠. 지금 있는 최고위원들 싹 다 바뀌고 선출직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저 임명직들은 당연히 네, 그렇기 때문에 싹 바뀐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체제가 되면 비대위가 그야말로 이제 정부가 교체되는 그런 수준으로 아마도 인물이 대거 교체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겠지만
당분간 신문지면이나 이런 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안 나타날 수 있겠다. 예, 숨은 그림자. 잘 안 나타나고 총선 때까지는 한동훈 중심으로 판을 키우고 만들어갈 걸로 보인다. 이런 전망이 가능하고요. 예. 민주당의 경우에는 좀 애써 별로 관심 없는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나땡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나 오늘 뭐 메시지도 보면 뭐 서민 편에서 뭐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어제 그제 보였던 스탠스하고 좀 다른 스탠스의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이 임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등등을 종합해 볼 때 민주당이 일단은 좀 그 허니문 기간을 며칠 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다음에 대응하겠다.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최고위부터 공격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는 조금 지켜보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선 구도가 이제 뭐 이재명 대 윤석열 이렇게 되다가 이제 뭐 민주당 대 한동훈 이런 식으로 조금 싹 옮겨가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김건희 특검법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이게 이제 다음 주 목요일 28일에 이제 쌍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국의 이제 뇌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대통령실 용산에서는 반헌법적인 정치특검법이라 규정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사실 대통령실에 앞서서 국민의힘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총선용 반헌법적 악법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뒤이어서 대통령실도 똑같은 반응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28일 날 민주당이 표결 처리한다 하더라도 거부권은 바로 행사한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근데 15일 안에 대통령이 다시 그 제2요구를 국회로 해야 되는데요. 이제 제2요구를 받은 국회가 그것을 언제 하게 될지는 사실은 기간을 한정한 법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에 아무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더라고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시라도 해도 되고 늦게 해도 되고 아마도 그것은 여론 상황을 보면서 민주당이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이 의혹이 있으니까 이건 특검 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지난 뭐 다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이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특검법은 해야 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헌법적 정치 특검법이다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국민 여론은 아니거든요. 이거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예컨대 바깥에 나가서 국민들이 염동설안에 뭐 이게 특검을 해라 이렇게 촛불 집회를 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사실 민심은 상당히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다. 근데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치적 메시지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용산의 빙의가 돼서 좀 반론을 좀 펼쳐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는 일단 공직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이거는 대통령하고 관련도 없고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심지어. 근데 이런 거를 특검으로 하는 거를 이거는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용산의 빙의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 자체가 실제로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이 일어난 게 언젠데 그걸 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발생한 일을 무슨 내년 총선 앞두고 선거에 김건희 여사를 활용할 목적으로 특검을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상 지금 특검법에 따르면 선거 되기 전까지 언론 브리핑 하면서 날마다 사실상 피의 사실이 공표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반대한다. 이것은 정치 특검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다 떠나서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그 2010년 10월 28일 오후 1시 9분에 통화 녹취록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받자마자 증권사 직원한테 10만 주 매도 주문하고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공판이 아니라 다른 그 주가 조작 범죄 유죄가 나온 그 사람들의 공판 과정에서 이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공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개인 계좌 그다음에 어머니 최은순 씨의 계좌 이런 것들이 불법 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됐다는 1심 판결 그게 지난 2월에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1심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통정매매 정해진 시간에 가격 서로 짜고 하는 거 이런 통정매매
52건 가운데 48건이 김건희 여사 계좌를 이용했다라는 것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 주가 조작 시기에 김건희 여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통화한 그런 녹취록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 드러난 사실들이 많고 설령 이게 김건희 여사 개인의 문제이고 대통령과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것이고 그 시절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용인할 수 없는 부당한 거래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혔어야 옳죠. 검찰이. 예. 그러나 검찰이 제대로 밝히지 못했고 또 새로운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야 된다라는 것이 야당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새로운 증거들이 지금 계속 네. 나오고 있다라는 거 하나, 또 그렇죠. 하나는 어쨌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서 관련범들이 1심으로 유죄를 받은 게 지난 2월인데 그렇죠. 그러면 검찰이 결론을 내야 되는데 뭐 이게 무혐의다. 그렇죠. 아니면 유죄가니 기소를 해야 된다. 근데 네. 그냥 뭉개고 있다라는 뭉개고 거죠. 그게 제일 큰 문제인 예. 거죠. 그리고 예.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답변도 잘 안 하고. 네, 그런 게 알겠습니다.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언론 브리핑 이게 지금 독소 조항이다. 한동훈 장관 이제 곧 비대위원장이 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여당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왜 네. 특검이 언론 브리핑을 해? 이건 어떻게 원래 해요. 원래 해요? 제가 2008년 삼성 특검 때 출입 예. 기자였어요. 아.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하고 2번씩 합니다. 예. 예. 브리핑 안 하면 기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예. 한 사무실에 한 100명 이상의 기자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검보 나올 때마다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고 특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출근 멘트 퇴근 멘트 늘 받습니다. 그게 이 특검뿐만 아니라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고요. 드루킹 특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특검이 나오면 온 국민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날마다 브리핑하는 그것은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매 특검마다 이거는 법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독소조항이니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문제인 것이죠. 이게 선전선동이다, 망신주기 용도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 실제로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그동안 지나왔던 모든 특검들이 그런 방식으로 해왔다. 따라서 이 자체를 가지고 문제 제기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자체로 저는 국민적 알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 이제 최순실 지금 최서원으로 네. 개명한 국정농단 특검에 그때 수사팀으로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렇죠. 브리핑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다? 그럼 그때도 악법이었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예. 국정농단 사건 수사하면 안 됐었습니까? 아니요, 그 말이 거기까지 안 나가는 되는 거는 너무 이제 많이 가는 거고. 자,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저도 기자를 했었고 예. 우리 장은석 기자님 했으니까. 이 특검에서 브리핑을 안 하면은 사실은 제일 피곤한 게 특검이에요. 그러면은 기자들이 네. 어디선가 소스를 가지고 막 기사를 쓰기 단독 기사 시작합니다. 엄청 나오죠. 엄청 나오면은 확인도 안 되고 나머지 기자들이 화나요. 그럼 이건 또 누가 유출을 했느냐 그러면서 엄청 공격을 해요. 네. 또 그러면서 네. 막 그러면은 이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웬만한 국민적 관심사가 있으면은 브리핑을 하는 게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하는데도 유리하고 네. 그리고 방향성을 좀 잡고 네.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되기 네.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 제가 조금만 부연하면 삼성 특검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엄청 피곤. 엄청 피곤. 누구는 단독하고 뭐 내일 아침 보면 여기 나오는데 우리는 물 먹었고 이러면 또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예. 계속 기자들이 전화하느라고 그 전화 받느라고 일을 못해요. 집에를 안 가요. 그리고 그래서 진짜 그때 데스크들이 맞습니다. 야. 너 물 버텨. 먹었잖아. 너 단독 하나 하기 전까지 들어오지 마. 집에 가지 마. 거기서 살아. 막 이런 네, 지시가 맞아요. 내려오고 그럽니다. 그런 그래서 적들 뭐 그런 있었죠. 점이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다 예. 떠나서 국민적 관심 사안을 그리고 제가 오늘 그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예. 실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제 12조에 나와 있는데 피의 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시할 수 있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실시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실시를 하도록 하는 거죠. 다만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대변인인가 뭐 이런 분들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하는 얘기는 피의 사실을 공표하려고 언론 브리핑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니 특검 추천을 하는데 여당은 배제하고 민주당하고 정의당 양당끼리 결정하는 게 말이 되냐. 합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법이 어떻게 돼 있나요? 실제 법을 들여다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조에 되어 있어요. 국회의장이 이 법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을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한 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한테 서명으로 이제 요청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 요청받은 날로부터 사흘 안에 한 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위원회 그리고 후보자 추천위원회에는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민의힘은 빠지는 거고 민주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정의당하고 진보당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 말고 야당끼리 특검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특검을 결정할 때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로 통과를 시켰지만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지금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그때는 국민의당이 있었고 정의당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포함이 안 됐지?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이 정의당을 빼서 정의당이 서운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 보면 교섭단체가 그때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가 했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특검을 할 이유가 없었고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섭단체 중에 그러니까 자신이 소속된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그러니까 그런 여당은 안 된다 이런 조항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정부 여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당이 들어가면은 이해관계 충돌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이제 야당끼리 해왔던 거고 그래서 2016년에도 박영수 특검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그때 추천했던 걸로 전 기억을 해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지만 실제 물밑 작업은 박지원 전 원장이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대한변협이나 이런 데서 보통 추천을 많이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관행들이 있었다. 어쨌든 옛날에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자, 지금 총선 후 특검하자. 요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선일보 어제 일면 톱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 혼자 부상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기사를 꼼꼼히 봤는데 누가 부상을 시키지? 조선일보가 스스로 셀프 급부상을 시키고 급기야 오늘은 사설로 또 얘기했어요. 아무도 급부상을 안 시키니까 본인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여야 합의로 김건희 특검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총선 직후에 실시해라. 이렇게 아예 로드맵을 알려줍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이대로 해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뭐 언론 브리핑 등 뭐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도록 돼 있다면서요.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독서 조항을 제거하고 총선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조선일보가 급부상으로 띄우고 오늘 사설을 통해서 다시 덧붙이고 이제 이런 국면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한동훈 장관이나 또 조선일보 같은 이제 보수 언론에서 띄울 수는 있으나 중요한 건 민주당이 안 받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받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카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무슨 내년 선거 때문에 이것을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 이것은 아니겠지만 무한정 총선 뒤로 미루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연말이고 당장 다음 주에 통과되는 법안을 대통령이 제2요구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2요구가 오면 적당한 때에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뭐 15일 내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또 이런 반론도 합니다. 왜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하느냐고? 라고 한다면 그러면 진작에 여야 합의로 했으면 패스트트랙 안 태웠을 거 아니냐.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계속 합의를 안 해주니까 지난 4월에 결국 박홍근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때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이제 와서 선거 앞두고 하냐고 정치 공세하는 게 말이 되냐.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합니다. 그때 특검법 합의해 줬으면 그건 이미 그냥 다 하고 끝났어요. 이미 수사 끝났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요거는 꼭 여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강제동원 피해자 손들어준 법원 요건데 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1차에서도 이제 신일본 제철 등등을 상대로 이제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제 원고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겼는데 다시 지금 뭐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언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정말 눈물 나는 소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신일철주금, 일본 제철 그리고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 과거의 전범 기업들입니다. 이 전범 기업들이 1940년대 우리 국민들을 강제 동원해서 시키고 제대로 된 노동에 대한 대가 혹은 또 복지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은 것 등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그 소송이 10년 만에 사실상 최종 승소한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실제 원고들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제일 답답한 것은 윤석열 정부예요. 오늘 그 일본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승소 판결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거는 한국 정부의 계속 해왔던 얘기예요. 그건 그렇죠. 똑같이. 한국 정부에 항의를 했다는 것이고 이에 맞춰서 앞으로 한국 정부가 대응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정부가 대응해라 이거를? 한국 정부가 이걸 왜 대응을 합니까? 이거는 일본의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냈던 소송이고요. 그 소송에 대해서 대법에서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결국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일본 전범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기괴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재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 기업들 여기에 전범 기업들 안 들어옵니다. 우리 기업들이 돈을 내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식인데 우리 피해자들 가운데 생존 피해자들이 이거 반대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또 특별한 말이 없는 것이 저는 참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여전히 한일 관계를 잘 풀어야 된다는 외교적인 망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속에서 정작 우리 국민들이 입었던 역사적 피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묵과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승소는 기쁜 소식인데 여러모로 좀 씁쓸한 여운이 남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취재 파일 장윤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